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3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 좀 알려주세요. 우리 큐피디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또 하나 짚어주셨어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300조 원 투자가 사실 저번 주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오늘도 이 이슈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금 느낀 게 이게 확실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핫한 이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 핫한 이슈를 바라보면서 다음은 뭘까? 그 중에서도 대장은 뭘까? 생각을 가져보고 쫙 분석해봤으니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why? 이 삼성의 300조 원 투자가 왜 중요한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투자가 정말 놀라웠던 게 삼성의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늘렸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이 비용 감축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신사업들을 벌리는 것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내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현 시점은 반도체 사업부의 적자를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초유의 위기 상황을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수백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 방침이었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은 이렇게 경기 침체 및 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집중을 하며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단지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야와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를 생산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업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TSMC 대비 파운드리 점유율이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설비 투자 규모는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능력을 확대시켜 대만 TSMC를 제치고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게 삼성의 현재 투자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의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삼성전자는 기흥, 화성, 평택이 이어 용인까지 이른바 반도체 삼각편대를 완성하게 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일 단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생산 유발 700조 원과 고용 유발 160만 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투자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300조 원입니다. 이 300조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삼성이 이전에 미국 테일러시에 짓기로 했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했던 자금이 20조 원인데 그 테일러시와 규모를 비교해봐도 무려 15배 큰 규모인 것이고 부지 면적만 놓고 보더라도 기흥, 화성, 평택을 다 합친 것보다 이번에 지어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자금 및 부지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역대급 규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이 정부의 국가 첨단 산업 육선 전략에 맞춰서 투자가 진행됐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자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K-칩스법을 발의해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은 현재 기업 간의 경쟁을 뛰어넘어 국가 간의 패권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정부 역시도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에 삼성전자 역시 30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그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를 뛰어넘어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 밖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라고 했고, 돈의 흐름 중에서도 국가 주도의 투자 움직임, 기업 주도의 투자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이 국가의 정책적인 투자 움직임, 기업의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의 300조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주,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당연히 봐야 된다라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혜주는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수혜주를 한 차례 표로 정리해 드려 봤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혜주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중에 검색해 봐도 바로바로 나오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요거 보려고 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숨겨져 있는 대장주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 영상을 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 움직임뿐만 아니라 삼성의 최근 움직임들을 골고루 살펴본 바로 과연 삼성이 어떤 움직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뭐가 실질적인 수혜주이면서도 대장주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1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10% 정도를 사들인 데 이어서 이번에 약 280억 원의 어치를 추가 매입해 지분을 약 15%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 콜옵션 행사 물량에 따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삼성전자가 지분 약 60%를 확보하면서 올라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는 2017년도 미국의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사실상 M&A를 중단한 상태였는데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면서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M&A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움직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여기에 삼성 SDS는 최근에 엠로의 지분 33% 정도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엠로라는 기업은 국내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이 엠로는 조달 구매, 개발 구매, 협력사 관리 등 구매 공급망 관리 전 영역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까지 확대 제공하며 기업의 디지털 혁신 자체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엠로의 강점은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면서 삼성, LG, 현대차, SK, 한화, 현대중공업, CJ, 대상그룹 등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총 44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탄탄하게 보유한 기업이라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왜 삼성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협동 로봇 기업과 엠로, 이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했을까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면서 파운드리의 생산 공장 라인을 이렇게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네. 여기에 협동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하고 공급망 관리 분야의 AI 시스템 기업을 인수를 하네. 심지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통큰 투자를 결정했는데 충청, 경남, 호남 지역에 10년간 6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목표를 또 갖추고 있네. 그래서 이 생각의 퍼즐들을 쫙 깔아놓고 조립해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도달하게 됐냐면 삼성은 지금 탈세계화 국면에서 전반적인 생산 공장 라인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상황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뭘 발표했었냐면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TF를 구성을 하고 이르면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해 줬었습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라는 계획을 발표해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봤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은 생산 공장 라인을 확보하려고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발표하면서 협동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 기업을 인수를 했다. 이 말인즉슨 이 공장 안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로봇을 투입하며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낮추는 방향성을 잡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앞으로의 로봇 사업이 더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문제는 그렇게 로봇을 투입하면 무인 공장화가 끝나는 게 아니니, 앞으로는 이 로봇들을 하나의 커맨드 센터가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해주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에 대해서도 부각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결론을 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과 같은 반도체 직접적인 관련도가 높은 쪽만 살펴보고 계신데요. 저는 이 부분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반대편에 과연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에서도 투자 기회를 잡아보십사 해서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 공장 시스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유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이 높아지고 있어서 글로벌 업체와의 생산성 경쟁 측면에서도 공장 자동화는 불가피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아 있는 스마트 팩토리이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분야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는 제가 이전에 내가 너무 투자하고 싶어서 꽁쳐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5개 종목이 있죠. 그 종목 중에 물론 단기적으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도 있긴 한데, 여전히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아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눌림을 활용해 모아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들이 여러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의 300조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주들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300조 투자의 움직임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20년간 향해 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여러 알려져 있는 수혜주라든지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축소되는 흐름이 확인이 안 되어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 대한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기에 소부장 관련주들도 아마 단기적인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역시 삼성전자가 이르면 2030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단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만한 이슈이고 종목군들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방향성을 보면서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놓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은 어떤 식으로 발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만의 팁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종목을 뽑아낼 때 개인적으로 비중을 투자하는 중장기 종목의 경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가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들대로 따져보면서 요거를 다 만족하는 기업들만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딱 5개 정도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게 첫 번째, 바로 기술력입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과연 어떠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기술력은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그 기술력을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즉 탄탄한 고객사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초보자분들은 특별히 뭘 보셔야 되냐면, 해당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가, 앞으로도 늘 만한 전망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러한 기술력을 갖춘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력을 토대로 내가 메인으로 내걸고 있는 그 제품의 매출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기업이 막상 2차전지 관련된 기술력과 고객사도 있긴 하겠지만 그 2차전지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5%밖에 안 돼. 다른 95%의 매출을 내는 사업부 때문에 이 5%가 크게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기술력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있는데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만큼 하나의 제품을 팔더라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게 바로 업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 아무리 많은 고객사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사업에 속해 있는 업종, 그 업황이 좋지 않으면 그 좋은 기술력을 써먹고 싶어도 써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은 상황이 연출되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는 대표이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친구한테 단돈 10만 원을 빌려줄 때에도 그 친구가 나한테 과연 신뢰도가 높은 친구인가, 진짜 이 친구를 믿어도 되는가를 살펴보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특정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그 대표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가 과연 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성을 가질 만한 대표이사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정도만 파악을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데에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몰래 사두려고 숨겨놨던 그 종목 역시 이 5가지에 대해서 모두 부합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이 기업의 이름은 비치로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리튬 1차 전지만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글로벌 리튬 1차 전지 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리튬 1차 전지 제조사로 자리 잡고 있고 글로벌로는 탑3에 속해 있는 리튬 1차 전지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은 우리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물질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리튬을 1차 전지에 넣어서 만든 리튬 1차 전지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기업이 바로 비치로셀이라는 기업이에요. 리튬 1차 전지는 리튬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리튬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전자의 흐름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인데, 이건 다른 배터리 대비 저장 기간이 10년 정도로 길고 그 다음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사용 가능 온도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나 충전이 어려운 환경이나 가옥 환경에 노출된 계량기라든지 군용 장비, 시추용 장비 및 각종 기기들의 백업용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글로벌 리튬 1차 전지 시장을 바라봤을 때 대표적인 2가지 1차 전지가 전체 시장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치로셀 역시 그 2가지에 대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도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면서 세계 3위 정도 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리튬 1차 전지 분야에서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고객사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의 리튬 1차 전지가 무려 95%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 비중도 역시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 매출 부분에 있어서 무려 17년 연속 매출 성장과 흑자 경영이라는 부분에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만한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인데, 왜냐?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중간중간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이 기업의 실적 대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인데 여러 단기적인 악재, 시장이 빠지거나 업황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이럴 때가 이 기업을 사모을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차트가 우상향하는 그림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면은 오히려 저평가 매수 자리가 되면서 잃지 않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전체 15에서 한 25% 정도로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치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이 다 통과가 되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4번 업황은 어떠느냐를 볼 텐데요. 이 리튬 1차 전지는 지금 호황기에 진입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이 전지를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군수용 전지, 하나는 민간용 전지입니다. 첫 번째, 군수용, 아무래도 군용으로 납품되는 전지로 출력이 큰 제품에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에 고온 전지는 석유 시추 장비 등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객단가가 높아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군수용 전지는 보통 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일정하게 꾸준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또 갖고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 증가 자체가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나라 K방산의 일감이 쌓여서 인력을 급구하는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방산업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국내 방산업체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가는 군수용 전지 매출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기에 상관없이 탄탄하게 실적을 내고 있었던 군수용 전지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 실적세가 성장을 하게 되는 모멘텀을 띄워주고 있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대편 민간용 전지를 놓고 봤을 때 얘는 다양한 산업용 제품의 전원, 보조 전원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 산업의 정책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 쓰이냐면 우리 큐피디님 집에 뭐 전기, 검침기, 수도 계량기 이런 거 있죠. 네. 그 계량기 안에 이 민간용 전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량기를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숫자가 얼마지? 체크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일이 사람이 집안에 가서 그 보고 나오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자 이거를 원격적으로 검침을 하는 트렌드가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르는데 그 계량기에 있는 숫자를 원격으로 조사하고 검침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력이라든지 가스, 수도가 너무 낭비되지 않게끔 원격으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까지 도와주는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 스마트 그리드에 약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현재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유럽을 필두로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이 스마트 그리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스마트 그리드 트렌드로 인해 이 리튬 1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석유 또는 가스 이동을 위한 파이프의 계측 장비의 디지털화도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계측기에는 고온 및 고진동을 버티면서 고용량이 가능한 이 리튬 1차 전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까지 이쪽 분야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연평균 약 18%씩 성장한다는 전망 자체도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업황으로 바라봤을 때 군용 그리고 민간용 둘 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심지어 비츠로셀은 리튬 1차 전지 하이브리드 솔루션 R&D와 양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 분야의 세계 1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츠로셀은 북미 에너지, 국방, 원유 시추와 같은 매력적인 전방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실적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대표이사인데 이 회사 대표이사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구나 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비츠로셀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 4월에 대형 화재가 나면서 어마무시한 기업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사무동에서 난 대형 화재로 인해서 출하 대기 중이었던 배터리는 물론 생산 시설까지 모두 잃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생산 시설이 멈추니까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닦아놓았던 요 고객사들을 모두 다 잃게 될 상황에 처해져 버린 거죠. 그때 이 대표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일이 그 거래처를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부탁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요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 연을
끊지 말자라는 식으로 고객사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직원들도 다 지켜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20년 코로나 악재 또한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특히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됐던 그 코로나 악재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 심지어 오히려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냐 봤더니 당시 리튬 가격이 7배 정도로 뛰면서 아무래도 그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원자재가 7배나 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원가 부담이 7배나 생기니까 이익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업은 이미 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대량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무래도 기존의 고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 분위기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해뒀던 덕분에 그 위기도 피해갈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 고객들과의 관계도도 더욱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위기에도 이 기업은 굳건히 버텨내면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고객사들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니 진국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매출이 1,500억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1조 목표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혀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 기업의 지분을 본인 사비로 계속 매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회사 지분을 계속 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 아닐까요? 아무쪼록 비츠로셀은 작년 종료된 장기 공급 계약을 모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외에 유럽에서 가스미터 시장이 본격화되는 등 주력 사업인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올해 역시도 작년에 이어 성장할 전망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 5가지의 포인트를 모두 다 갖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서 몰래 사모으려고 숨겨놨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또 공개하게 됐네요.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 종목이 뭔가가 아니라 그 종목을 발굴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무엇이었나를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만의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하여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갖추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또 뭐냐, 저는 생각보다 욕심이 큰 놈이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둔 기업들을 좋아해요. 사실 이 리튬 1차 전지라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대표님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뭘 택하면서 개발하고 있냐, 바로 리튬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폭발적인 성장세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기업 역시 리튬 1차 전지 사업을 넘어서 리튬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21년 6월에 캐나다 스타트업인 메이크센스 지분을 약 50% 정도 인수를 하면서 확보한 나노 소재와 센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실리콘 음극재, 양극 CNT 도전제 등 리튬 2차 전지용 첨가물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특히 LG엔솔을 포함한 13개 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차세대 리튬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금속 리튬박 개발을 위한 정부 과제 역시 수행 중인 기업인데, 이 과제는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면서 LG엔솔이 차세대 리튬 항전지를 개발 중인 만큼 이 기업의 리튬박 공급 역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리튬 1차 전지 관련해서 매출의 이익 성장을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있던 기업이 만약에 리튬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잘 되면서 공급 계약을 따낸다면은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세를 또 폭발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계속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성공할지 말지가 미지수라는 거죠.
근데 항상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LG엔솔과 같이 협력 관계를 이어가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며 주가의 상승분으로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핫하니까 그 2차전지 속에 속해 있는 특정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인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기업이더라도 비싸게 사면 그거는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기업은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느냐를 봐야 할 텐데 지금 밸류상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은 비싸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 PER이 12배 정도 수준인데 이게 코스닥 평균 대비 낮고 심지어는 이 기업의 과거 밸류에이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현재 주가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상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뚫어주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은 심지어 외국인들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기업인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외국인 소진율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외국인이 이 기업을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수 대비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소진율이 비치로셀이 30% 정도예요. 사실 대기업들은 이 외국인 소진율이 높지만 이러한 중소기업 중에서는 외국인 소진율이 이렇게까지 높다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 비슷한 시총의 외국인 소진율이 몇 퍼센트냐? 5% 내외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기업은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놓고 있는 기업이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빅쇼트의 주인공, 즉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떼돈을 벌었던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버리. 그 마이클 버리가 증시가 폭락할 때 이 비치로셀을 꾸준히 매수했다고 하니까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특징,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의 특징을 바로 이 비치로셀이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제가 몰래 사모으려고 했던 종목을 특별히 공개를 해드렸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그 투자 관점 역시도 같이 공개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종목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또 좋은 종목을 분명 발굴하셔서 그를 토대로 또 좋은 결과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위치가 좋은 산업들과 이슈들, 재료들이 나온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려줄 것이냐, 혹은 아니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본다면 소수의 분들이 수익을 보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이 시장의 배경을 알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소나기를 좀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우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파월에 대한 청문회를 메인으로 잡았고요. 영상 후반부에 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지금 시장에서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으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서 높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표현해드리고 이 시장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소나기도 피해가고 그리고 좋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파월의 청문회가 있었죠. 근데 이 청문회에서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는요, 파월이 지난번에 발표된 CPI 그리고 고용 이런 물가 지수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특히나 어제 발표되기 직전 이틀간은 미국 내에서 많은 언론사들과 금융사들이 파월이 지난 이 물가 데이터를 그리고 고용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았었죠. 그런데 이번 파월이 발언한 것은 시장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파월의 보고서와 발언에 따르면요, 중요한 몇 가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반기 보고서의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첫 멘트가 뭐였냐?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들어왔다. 최종 금리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초 전망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 FOMC 회의 때죠. 이때의 상단, 기준금리 상단에 대한 예측이 틀린 것 같고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FOMC 회의 때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1월 소비와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던 트렌드가 일부 뒤집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PC 물가가 하락의 기조가 바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파월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다행이었겠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윌러 이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번 지표에 노이즈가 좀 껴있다. 일시적으로 좀 과도한 데이터가 적용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도 이 발언 중에서 이번 것을 완벽히 모두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FOMC 직전에 나올 지표들도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어쨌든 파월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느낌이 중요한 거죠.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이게 정당하다는 점은 물가 데이터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이런 뜻이겠죠. 다음번에 이제 FOMC 회의 직전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 자료를 보면 CPI는 헤드라인 CPI는 좀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근원 CPI가 더 위로 튀어오를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보는 게 아무래도 헤드라인보다는 근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재차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리 인상폭을 더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사실 근 몇 개월 동안 파월이 발언했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파월의 발언은 변함이 없다. 다만 그 발언을 함에 있어서 뉘앙스를 어떻게 풍겨주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번에는 상당히 강경한 뉘앙스로 나왔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깜짝 놀란 듯합니다. 어제 새벽 1시쯤에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보고 나서 직후에 1시가 좀 넘어서 미국의 페드워치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 다음 빅스텝, 그러니까 다음 FOMC 3월 달에 빅스텝 확률이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한 달 전이 9.2%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 30%대까지 올라와서 이 30%대를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표 직후에 무려 48.4%, 거의 5대5 수준까지 빅스텝 확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꽤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엄청난 수치죠. 무려 3월 달에 빅스텝 확률이 76.4%까지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아예 베이비 스텝을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180도로 기저가 바뀌었어요. 이 페드워치가 물론 시장을 완전히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연준의 어떤 행보에 대한 부분의 예측이 상당히 거의 90% 이상으로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이 사이트의 이 금리 인상 확률을 시장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이 빅스텝의 확률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3월 달에 CPI가
코어 CPI가 상당히 높게 오를 것으로 나오면서, 물론 이제 그게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많은 데이터들이 빅스텝의 확률을 지금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더 놀라운 점은 다음번이 빅스텝인데 이 빅스텝 이후로 금리 인상이 끝나느냐? 연말 23년 12월 13일에 FOMC의 이제 금리 확률이죠. 자, 이걸 보면 이 가운데 가장 높게 치솟아 있는 게 바로 5.75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4.75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자, 여기서 5.25까지니까 빅스텝이죠. 근데 빅스텝 이후에 5.25까지 올리는 게 빅스텝인데 지금 연말에는 5.75까지의 금리 인상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려 지금 기준으로 1%가 오르는 겁니다. 빅스텝을 올리고 난 뒤에도 베이비 스텝으로도 2번 혹은 빅스텝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확률이 불과 5.75까지 가는 확률이 한 달 전에는 0.7%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점점 오르다가 지금 하루 만에 37%까지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갔는데 이건 역시 어제 새벽에는 이 정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빅스텝 확률을 높게 치고 있고요. 당연히 환율도 그에 따라서 어제 새벽까지가 1,32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었는데 이게 다시금 튀어 올라서 1,32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1,300을 재차 뚫고 난 뒤에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자금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미국 채권도 보시죠. 미국 채권에서 국채 2년물은 무려 5%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5%를 넘어섰고 지금 10년 국채 금리도 다시 4%를 넘는 것을 지금 현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채권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미국 채권을 전부 다 내다 던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채권을 내다 던진다는 것은 금리가 훨씬 더 높게 오를 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가 높지 않은 미국 채권을 살 필요가 없다. 더 고금리 때 발행되는 채권을 사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채권 시장도 좀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채권 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면 미국의 현재 부채가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빅스텝을 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연준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내에서 YCC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YCC 수익률 곡선 통제를 미국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보니까 만약에 빅스텝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이 부분을 미국이 감당키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때 YCC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와서 도입을 해서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가 상한선을 통제해서 더 오르지 않게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 저녁 기준 12시에도 하원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원과 의원의 각자 시장에 대한 이 트렌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에 따라서 파월의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돼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파월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열풍이 강해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금도 지금 올해 들어서 역대 최고를 찍었고요. 신용자금도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닥이 우리나라가 좀 강했죠. 로봇, AI 그리고 2차 전지, 특히나 2차 전지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공매도 세력이 숏 커버링을 하게 되면서 이건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죠. 이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다시 이들이 재차 2차 전지를 매수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이거는 물론 운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서는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들이 충분히 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제 투자의 철학입니다. 물론
이때 들어가서 높은 수익을 보는 분들도 지금 많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어떤 주식에 대한 상승이 너무나 지금 스스로가 도취되어 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라면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그런 고점에 들어가서 잠시간은 행복했다가 결국은 정말 처참한 결과를 얻었던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2020년도, 21년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많은 업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쇼커버닝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이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가다가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고 하다가 결국은 수익 보던 분들 그 수익 몇 개월 안으로 다 반납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스스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투자한 건 좋았으나 물론 그분들이 잘한 거겠죠. 잘한 거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더 사고 하는 행동은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시장의 주식은 정말 많고 상승하는 업종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들어가서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그분들이 그냥 잘한 거예요. 운이 좋지만 그런 식의 어떤 자기 확신과 너무나도 그 상승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향후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들, 고금리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는 업종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새롭게 다시금 시장에서 재료와 이슈가 부각되는 업종들을 저는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로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좋은 업종들은 좀 있고요. 특히나 오늘 기준으로 새벽에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고 해서 미국이 AI와 양자 기술을 콕 집어서 지금 규제를 걸었습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이 관련된 이 중국의 이 기술이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미중 전쟁을 지속적으로 더 이어가고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건데 지금 이미 AI는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영상 양자 컴퓨터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양자 기술이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나왔을 때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금 재차 올라갈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업종들의 차트를 보고 눌려있는 자리, 특히나 상승 기조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2 정도가 오르고 1 정도가 내려온 자리, 그런 눌리는 자리에서 투자를 좀 해놓는다면 이런 갈등이 심화될수록 다시금 시장의 돈은 이렇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상 좋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협정이 다시금 재연장을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둘 간의 관계가 쉽게 곡물 협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지금 곡물 수출에 대한 재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지금 곡물 협상 직전까지 이 곡물 관련주들과 관련된 업종들이 과거 대비 정말 많이 눌려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 당연히 투자해보는 것이 좋겠죠. 물론 곡물 협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직전까지의 이 재료로 인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곡물 협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상승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곡물 협상 관련주로는 현재 미래생명자원, 누보, 한일사료, 팜스토리, 남해화학, 대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업종들이 있고요. 물론 이 외에도 그 외에도 많은 업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금 머리를 들어 올리는 듯한 위치에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양자는 제가 일전에 찍어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양자 컴퓨터 방송 이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좀 눌려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업종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EU 환경 규제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유럽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이 환경 규제가 올해 새롭게 43개가 추가가 돼서 환경 장벽이 이제 몰려온다라고 했는데,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지금 환경 규제와 관련된 업종들이 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TKG 휴캠스, 그리고 KC 코트렐, 한솔 홈데코, 그린 케미칼, 이건 산업, 에코바이오, 클라우드에어, 후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다른 업종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업종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지금 이 중에서는 이건 산업과 같은 기업들은 먼저 대장주 느낌으로 바닥에서 조금씩 먼저 지금 머리를 들어 올려서 상승 기조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 외에 오르지 않은 기업들도 지금 눌리는 자리 혹은 사재기가 되고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투자를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